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요약집은 몇 페이지? 이게 문제집 저자하고 우리 기본서 저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원래 이제 기본서에 맞춰줬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지금 있네요. 순서가. 자, 그럼 우리 요약집 13페이지를 보십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거기 그 출제 빈도가 말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가 27회, 28회, 30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27회, 28회, 3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짝수회로 가고 있네요. 짝수회. 최근 시험이 28회, 30회 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쉬었잖아요, 지금. 쉬었으니까 올해 32회죠.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해요.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를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시험에서는요, 둔다 둘 수 있다. 이거 잘 안 바꿔냅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둔다 했는데 둘 수 있다로 바꾸는 대통령이 누구였다고요? MB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국가 예산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눈 가리고 아용을 하면서 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다로 사거리다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둔다였는데 둘 수 있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임의기관인 거 잊으시고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국토교통부죠. 여기에 이제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위원회니까 위원장과 위원으로 우선이 됩니다. 그럼 위원장을 누가 하는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누가 한다? 국토부제 1차관이 한다. 그래서 국토부는 차관이 2명이죠. 외교부도 차관이 2명인데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게 됩니다. 의자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네요. 그러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명한 자가 대신한다. 이 점 또 주의해주고. 자, 그럼 위원은 임명위촉을 누가 하느냐?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이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위원회 수는 위원장 1명 포함해요. 위원회는 위원수 정할 때 항상 위원장 포함이에요. 그럼 위원장 포함. 이걸 치사하게 제외로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럼 이거 합치면 18이죠, 지금. 18인데. 그래서 왜 18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면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있죠. 공제사업운영위는 협회 둔다예요. 협회 둔다로 돼 있고 위원회 수가 19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죠.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네, 그래서 여기는 18로 기억하는 거예요. 7명 이상 11명이다. 이건 위원장 당연히 포함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위원은 누가 위촉될 수 있냐면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교통부,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1명 들어갑니다. 이 자가 1명 들어가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야가 선임될 수 있고요. 위원회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가 CPA 있죠. 공인회계사 이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위원으로 갈 수 있고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소비자원이 있죠. 한국소비자원.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있는 자, 현직에 있는 자, 임직원으로 있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게 바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문제를 풀 때 이건 이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 보면 스킬 같은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출특강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 스킬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지문은 오해 X. 일단 X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분들이 이걸 열심히 암기하고 있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출제자는 출제를 할 때 만약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답을 냈어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서 정답을 공인유사로 낸 거예요, 지금. 공인유사는 명문이 없어요. 그럼 이걸 정답 처리했다. 그럼 이거 소송감이지. 부동산 관련 분야 학식관념이 풍부한 자 맞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태클이 안 들어오려면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이 있는 자는 공인인사 정책심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버리는 거죠. 될 수 있는 자를 없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없다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임기는 2년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위원을 지휘하고 일단은 임기는 2년으로 가는데 이것도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임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그냥 X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뒀으면 이건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이니까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이 지문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보궐위원입니다. 전임자가 사망을 했거나 사임 등으로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선임된 위원입니다. 이 위원은 전임자의 자녀기관으로 하는 거죠. 자녀기관으로 한다.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럼 제척이란 말은 위원이 안건의 관련자예요. 그러면 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해서 위원이 안건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참여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제척사유라고 그러고 그럼 제척사유라는 것은 관련자다. 그럼 이제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이 그 안건에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자문을 한 적이 있다든가 대리를 수행한 적이 있다든가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었다. 그 당사자가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의 임원이다.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감정을 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럼 모두 관련자죠 지금. 그러니까 제척사유고 제척사유에 걸리면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회피라고 그래요. 회피라고 그러고 당사자는 저 위원을 빼주세요 하고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기피란 말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봤죠.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원회 열 때 그 위원회에서 전부 다 기피 신청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당사자는 제척사유에 걸려있으니까 빼달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척위원은 일단은 회피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회피를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제척사유에 걸려있는데 그러면 회촉을 할 수 있죠. 그럼 위원회 임명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했죠. 그럼 회촉도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죠. 이걸 갖다가 위원장으로 바꿔버리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회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럼 만약에 기피 신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이 위원회에서 기피를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이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기피 신청했을 때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피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거 결정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체로 결정합니다. 기피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자, 그 다음 이제 간사는 한 명 이제 지명하는 자가 들어갔는데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 심의 의결사항이거든요. 심의 의결사항인데 일단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합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중개업 육성, 그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개보수 변경을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9억 이상은 전부 다 0.9%잖아요. 매매 9억 이상. 9억에서 12억 구간대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건 보증 설정이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을 높일 거냐 아닐 거냐 요거 여기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심의 의결사항이 이건데 거기 지금 1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조그맣게 돼 있죠. 기타 심의 의결사항. 그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1회서부터 11회까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럼 여기 의결 문제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당일연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일연도 시험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여기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란 말 써있죠, 지금. 그럼 현재 절대평가 분기로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 2만 명만. 요게 상대평가죠. 그럼 상대평가를 할 때는 상대평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요것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논외로 가서 우리가 안 했던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 시험은 지금 현재 절대평가죠. 과락 없이 1차, 2차, 동의, 평균 시험 득점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는 2만 명만 뽑겠다라고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어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평가할 때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1차입니다. 과락 없이 40점 미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2차 과목에 있어서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 과목은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평균 60점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만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데 2차에서 이제 과락 없어야 돼요. 과락 없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각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예요. 뭔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는 뭐라고요? 절대평가다.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참고하세요. 물어볼 일은 거의 제로지만 일단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제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정도. 1, 2차 구분 시행의 원칙에 동시 시행의 원칙이에요. 구분 시행의 원칙이죠. 구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그죠? 일단 그 정도도 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는 그러면 내가 과락 없이 2차 과목에 있어갖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죠. 그때는 상대평가하게 되면 우리 상대평가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 지금 32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31회를 시험 보는 동안 상대평가 한 적이 있었죠. 7, 8, 9회. 이게 상대평가였어요. 그게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럼 상대평가할 때는 옆에 분이 보는 책 절대 안 보여줘야 되죠? 맞죠? 문제 절대 안 가르쳐주지. 옆에를 떨어뜨려야지 내가 합격하니까. 맞죠? 그러면 학원이 아주 살벌해질 겁니다. 그죠? 아닌가?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선발 예정인은 공부를 한다.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견을 먼저 거치게 돼 있고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때는 여기 의견을 거쳐야 돼요. 우리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16회 때. 15회 때 그 난리를 치고 16회 시험에서는요. 응시자 대비 15%는 합격하겠다. 합격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이제 15% 무조건 넘겼죠. 지금 합격률이 몇 프로입니까? 최종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20%에서 30% 정도 합격을 시켜요. 20%에서 30% 정도 이 사이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예. 작년에 이 부분이 훅 떨어졌죠, 또. 이 부분이.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거기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피 신청이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했어요. 그럼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 지고, 그러니까 시험 의결사항인데, 여기서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의사는 이거 팔로우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다.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이거 팔로우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27회 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험 의결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냈던 거예요. 틀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팔로우 해준다.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기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소집 통보 기억하고 있죠? 위원장이 소집을 통보하는데,
이거 회의 며칠 전까지? 7일 전입니다. 7일 기억해야 되고 긴급사유관 때는 전날까지만 통보하는데 어쨌든 7일 전이다. 그래서 우리 7일짜리가 인자야 전등 소 등이죠. 이렇게 됩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 7일, 그 다음에 전속지 정보 공개 7일, 등록 통지 7일, 그 다음에 회의 소집 통지. 이 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증 취소했을 때 반납. 이게 바로 이제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면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건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인 위원을 지휘하고 출석위원한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일단 이 정도. 여기까지 이해해 두십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요,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볼까요? 세 문제가 무려 나가 있는데 7번 문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겠죠? 2번 지문,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 중개보수 변경의 밑줄이죠.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의 밑줄 그으면 OX? X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이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을 때 팔로우 해줘야 돼요. 다음 3번 질문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맞습니까?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그럼 맞고요. 4번 질문, 위원 본인이 지특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그죠? 다음에 5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위원이 지책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는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이게 체크포인트죠. 이걸 치사하게 위원장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예. 자, 그럼 8번 문제로 나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일청해야 된다. 맞죠? 5. 2번,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인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자들은 따라야 한다. 맞습니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은 팔로우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래서요, 7번 문제, 8번 문제 틀리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7번의 답이 8번의 2번 지문에 있죠,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린다. 그럼 심각하게 시험을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내려갑니다. 3번 질문 내려갑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심의결에서 제책된다. 그러겠죠? 자문한 적이 있다든가 배우자 관계,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대리한 적이 있다든가 감정을 한 적이 있다. 모두 관련자입니다. 4번 질문이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일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밑줄 긋고 X는 확보해야 되죠.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한다고요? 국장이죠. 국장. 그래서 4번 정답됐습니다. 5번 질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의 밑줄 긋는 거죠. 위원회 사인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인 게 남은 기간 한다. 남은 기간에 밑줄 긋으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2년 맞고 남은 기간 한다. 자, 그럼 9번 문제 갑니다. 이게 28회 기출이었죠.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아닌 거. 중개보수 변경 맞죠? 2번.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2번이죠. 협회 설립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사항인데 정책심의 의결 거칠 사항 아니죠? 예.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의결사항 맞죠? 그 다음에 4번님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시험을 직접 시행한다. 그럼 이거 의결사항 맞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 공인사직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여기 의결 거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서 4번 지문에 국토부 장관이 문제를 직접 출제한다. 이거 갖고 또 고민하신 분이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한다. 그럼 의결사항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